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KBS 일라디오가 준비한 4.15 총선 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는 투자다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부터로 낮춰지면서 4.15 총선에서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다시 청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 정치에서 청년의 위치는 매우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20대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죠. 평균 연령 50대인 국회 때문인지 몰라도 청년 세대 입장에서 제대로 입안된 법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세대, 이번 총선에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는 단순한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정치 주체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 패널들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청년 패널의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 정치 현실 짚어보고 청년 정치의 미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바라시는 내용들, 그리고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KBS 일라디오가 준비한 4.15 총선 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는 투자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 시사평론가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KBS 일라디오 총선 기획 프로그램답게 조금 특별한 논객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시민 논객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6명의 이제 청년 패널, 그리고 4분의 전문가 패널, 이렇게 함께 총 10분의 패널이 하시는 굉장히 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의 이제 부제가 투표는 투자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붙여놨는데요. 이 부제 어떻게 뭐 들으시면서 좋게 느껴지셨나요? 어떠셨나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예.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투자라는 말씀은 너무 돈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자본주의적 인간이라 이 투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시고. 그만큼 투표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도수표 같은 정당에 투표하면 내 투자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투표권을 소중하게 실현시켜줄 정당에 투표해야 이게 주식이 잘 오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많이 올린 것처럼 부동산이 차곡차곡 오르는 그러한 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 투자인 것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표권 행사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투자는 손해도 보고 그래요. 정말 그 전문가 맞으시네요. 그 남의 얘기만 듣고 그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소문만 믿고 투표를 하면 그거는 그냥 그 투기다. 네, 잘못하면 망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갖춰질 때 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열린 토론이 마련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육포 보내고 이러면 투기로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상대에 대한 정보 확인하고 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 투자에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아마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분석에 도움되실 내용들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 연령 하향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단 짚어봐야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철희 의원 어떤 의미로 짚으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투표 연령 18세로 낮추는 게 사실 늦었죠. 네. 진작에 했어야 될 건데 늦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된 일이고요. 어쩌면 젊은 청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처음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은
유권자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투표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우리 흔히 정치학에서는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거는 네.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18세로 투표 연령 인하된 것을 계기로 청년층이 어차피 지금의 삶도 고단하니까 그야말로 정치 세력화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 큰 태풍으로 등장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미국 독립 운동할 때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되는 거 없이 세금 안 내겠다. 뭐 이런 거하고도 유사한 어떤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김영 의원께서는 뭐 우려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투표권을 주고 참정권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의롭고 민주적인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제 만 18세 선거 연령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이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정치적인 편향이나 아니면 학교 교실, 학교 교내가 기성세대에도 지금 완전히 양분이 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학교로 물려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투표권만 선거권만 준다고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풍토를 같이 만들어 가느냐, 그 속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때가 됐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도에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월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투표권을 가짐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최대한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옳았다. 근데 지금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부터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졸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우려를 제대로 좀 고민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넉넉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일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도 보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게 연령이 올라갈수록 정치적으로 성숙하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년으로 갈수록 가장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 20대 30대들의 커뮤니티라고 하면 뭐 취뽀라고 취업 보객이 스펙 뭐 이런 게 있어요. 취업 준비하니까. 그렇다면은 고등학생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잘 갈까? 그걸 따져보면 수만희라고 있습니다. 수능 만점 휘날리며 이렇게 수능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죠. 여기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 문체부에서 교복 한복을 지급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당사자입니다. 어른들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학생들이 입으면 참 예쁘겠다. 이런 대부분의 옹호 기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왜 어른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복을 왜 입어야 되냐. 예.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만 18세가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문체부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싫다 또는 좋다. 이런 의견을 크게 낼 수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단순히 어떤 정당을 좋아한다, 어떤 정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당파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닿을 수 있는 정책적인 토론과 논쟁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학부모나 부모의 시각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장해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가 반쪽짜리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 개혁은 떼놓고 통과시킨 게 문제인 것처럼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 하향시킨 것 여기에는 학제 개편이 같이 갔어야만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투표권 주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만 18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이 기본적인 교육 체계는 졸업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3이라는 학교 공간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는 이 부분이 뭔가 언밸런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정부 차원에서 또 21대 국회 차원에서도 학제 개편 늦었지만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보수 정당이 젊은 유권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마냥 반대하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우선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 제가 과거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있을 때 김용태 의원이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연령 하향 그리고 학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정책 아젠다를 자유한국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학교 안에서 지금도 교총과 정교조로 나눈 진영 논리가 팽배한 이 상황에서 자칫 학생들이 좀 나쁜 것을 먼저 배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우려도 같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저는 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또 투표율 인하에 맞춰서 다른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것도 맞죠. 예.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라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좀 옳은 접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이 투표권은 시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아직 미성숙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제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게 투표권인데 그런 맛이 우리가 시혜를 주듯이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가 이거 잘 준비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엉뚱한 데 휩쓸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꼰대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권한이라는 건 주어지면 성숙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겪어야 될 진통은 겪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 어른들이 애들 클 때 잔소리 작게 한다고 해서 잔소리 듣고 좋아지는 거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거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완전히 엇나가지 않게만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이지만 일부가 제한된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있죠. 이제 우리 아까 오창석 그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숙도 이거 성숙도가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그 학교라고 하는 교실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환경이 좀 문제죠. 그래서 일반 성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정치적인 편향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뭐 인원고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중학생을 빨치산 추모제에 이제 견학을 시킨다든지 많은 그 편향된 교육 현장이 지금 목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파도 마찬가지죠. 저는 좌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다원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그 교육이 돼야 되겠죠. 원칙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3이 지금 전부 다 또 유권자가 아니에요. 전체 고3 학생들이 한 53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에 18세가 되는 친구들. 그 중에서 유권자는 선관위 추정으로 한 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 공간 내에서 유권자가 있고 비유권자가 있어요. 그 선거가 닥쳐 보십시오. 정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참정권도 좋지만 유권자 학생들이 후보자의 정책 그 팜플렛을 돌리고 명함을 돌리고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 고등학생 선거 사범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굉장히 특수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교육은 분명히 이제 헌법적 가치에 관련된 그런 교육, 시민 교양에 관련된 그런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론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양쪽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좀 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 청년 투표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18대 총선에서 33.2%였던 게 확연하게 상승을 합니다. 19대 총선에 47.2%고 20대 53.6%인데 분명히 이제 고무적인 일인데 일단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정치 참여의 어떤 욕구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문제겠죠. 어떻습니까, 오창석 선생님?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2000년대 초반에 흔히 말해서 그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사라지고 학교 내에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내 운동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두발 자유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연합해서 두발 자유화를 외치고 그리고 2008년 이때는 대학 반값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값 등록금을 외쳤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정치적 경험들이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는구나.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것들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씩 더
투표를 많이 하고 조금씩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않고 또는 기성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 이 투표율이 그게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실제 효능감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실제 반값 등록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예.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더 바뀌어야 된다, 더 내려간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8년에 대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장학금 제도가 정착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걸 했어요. 국가 장학금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능감에서 오는 기대감 때문에 투표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장혜찬 평론가님 비슷한 진단이신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직접 정치 참여 그리고 뭐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반값 등록금 최근에 촛불 정국까지 광장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대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와 우리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던 것에서 내가 직접 광장에 한번 나가본 경험은 그 이후의 정치 참여를 굉장히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가 10대인 시절부터 누적이 됐던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입만 열면 언론 비판하느라 바쁜데 다들 정치권에서 지난 10년간 5년간 돌아보면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젊은 사람들 말로 굉장히 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장에서 안 나가고 놀러 가는 게 사회 의식 없고 좀 덜 떨어진 친구들이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멋있고 스마트 있고 엣지 있는 친구들은 투표권 행사하고 놀러 간다. 이런 분위기를 각 언론이나 여러 방송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조성했거든요. 예. 제가 한 지난 5년 사이에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체감했고 저도 그 분위기의 어떤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성세대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청년의 정치 참여 독려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예. 기성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까도 좀 사실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현역 정치인으로서 아마 느끼시는 부분을 들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망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언사가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실제로 냉정하게 보시기에 정말 영향력을 느끼시나요, 김영우 의원님? 그럼요. 그 과거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 보면은 그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 5표 차이도 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표 한 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또 그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는 그 전체 유권자 중에 차지하는 그 청년들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 어떤 유불리 물론 이제 정치권은 따지죠 유불리를.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치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떤 정책적인 그 대안을 만들어주느냐 또 그것을 보고 유권자로서 또 투표장에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유불리가 다 따지는 게 정치권이죠. 정치권은 뭐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 집단 아닙니까? 예.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일단 투표권이 주어진다면은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예. 뭐 혹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은 보수정당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주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싫습니다. 예. 예, 아니 정치는 그렇죠? 그 미래가 있으려면 청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맞고 또 청년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과거에 어떤 당 대표께서는 노인분들 투표장에 안 나오셔도 된다는 얘기까지 또 했었어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유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책도 만들고 선거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실제로 그 총선 때 되면 날이 좋을 거냐 말냐 안 좋을 거냐 가지고도 유불리를 실제로 따지긴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철희 의원님. 그래서 이게 투표장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게 이제 투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를 따지면 예. 계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계기들 지금 말씀하신 계기들이 다 아마 영향을 줬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청년들이 자기 삶의 불만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게 투표거든요. 뭐 집회 나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 행사하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정치 현원감이라는 게 조금씩 예. 이제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청년의 투표 참여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은 개인의 어떤 당락이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는 뭐 그것도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청년 유권자층들이 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면 이 이른바 이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어젠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토론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청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표방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른바 정치권의 아젠다로 중심 아젠다로 올라오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로 뭐 청년이냐 노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한국 사회의 어젠다가 그동안 좀 좁은 데 갇혀 있었다면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단순히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까지도 천착되는 거라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보고요. 더 이걸 우리가 육성시켜 주는 게 좀 좋다고. 예. 이 첫 번째 주제는 또한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예상과 진단 정도의 이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방금 이철희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그게 특정 어떤 세대를 그냥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미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의제들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곧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인의 문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제 세대 문제가 반드시 특정 나이로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면 또한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청년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의제를 획득할 수 있게 될까라는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 보니까 30대 연령을 가진 분들은 일부 이제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에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죠. 장해찬 평론가님은 그 스스로도 아마 당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청년 정치인 육성에 소홀한 이유는 아까 투표는 투자다라는 슬로건 제가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네.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 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사실 외국을 보면 10대 시절부터 정당 정치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30대 정도가 되면 정당 정치 경력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하고 총리해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우리 정치권의 행태는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일찍 성공한 청년들을 영입하거든요. 그건 단기 투자인 거죠. 예. 정당 내부에서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영입 인재들 보면서 기존의 정당 청년위원회가 소외감 느낀다, 상실감 느낀다는 목소리들이 제법 크게 나오고 있는 충분히 것으로 그럴 만하죠. 예. 알고 있거든요. 투자하지 않고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미지 쇄신용으로 청년을 쓰다 버리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이제까지 청년들을 소모해 왔던 것, 정말 쉬운 단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청년 유권자들이 저거 선거 면피용 행위구나. 저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청년을 영입하네 감동받는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키운 청년들은 뭐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정당도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청년 영입 인재들의 공통된 발언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저는 정치 몰라요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고 이제부터 알아가겠어요. 근데 저는 정치가 매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영입이 돼서 6개월 뒤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 모르는 청년들을 데려왔으면 긴 플랜을 가지고 1년, 2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저 오창석 평론가를 부산의 험지에 보내서 선거 경험 쌓게 하고 빚을 떠안기게 했던 것처럼 기존 정당에 그 네. 키우는 시스템이 있나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교육 체계는 다 있어요. 청년 정치학교 등은 많이 생기고 있지만 거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이 되고 당직자로 채용이 되는 그러한 상부로 편입되는 구조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예. 그 구조,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에도 건강하고 한국 정당에도 우수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는 걸 이제는 좀 알고 지금부터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좌관으로서 역할도 맡으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전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뭐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창석 선생님. 저도 2016년에 이제 입당을 해서 영입으로 돼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당내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당내 활동 사실 하진 않았지만 당내 사정을 알게 됐죠. 그런 면에서 보면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 왜 육성되지 않을까? 일단은 첫 번째는 경험의 부재예요. 한 번도 육성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정당인지 대한민국 정당이. 기존의 정치인들은 흔히 말해서 당대표 이전의 표현이었던 총재라는 표현을 쓸 때 김영삼 총재가 김문수 전 지사를 데려오고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새천년 민주당 때 86그룹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을 등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구의 조화로서 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의 어려움과 관리의 귀찮음이 있겠죠. 어떻게 청년을 육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청년을 키워서 어떻게 내보여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떤 정책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본인데 이거는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마했을 때 선관위에 1,500만 원 기탁금 내고 예. 정당에 200만 원 기탁금 내고 그리고 예비 경선 치를 때 ARS 업체에 1,500만 원 내고 그리고 사무실 비용할 때 40일에 400만 원 내고 만약에 12월 18일 예비후보 등록해서 4월 15일까지 약 4, 5개월 정도 선거 사무실을 만약에 얻는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예비후보가 되겠다는 순간부터 한 5,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정년퇴직 담보대출로 우리 아버지가 아빠 찬스를 쓰셨어요. 정년퇴직 3개월을 앞두고 예. 6월 29일 퇴직인데 4월 13일에 예. 정년퇴직 담보대출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게 됐죠.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앞으로 더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자본에 대한 큰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되기도 힘들고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금액은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그렇죠. 현금 5, 6천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조차 어렵다. 그럼 기성 정치권에서 적어도 선관위 기탁금이라든지 정당 기탁금이라든지 당내 예비 경선 비용만큼은 대폭 삭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명해줘서 이 사람은 우리 당에서 정말 키워서 이렇게 내놓는 상품입니다. 청년 인재입니다. 미래 정치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예. 누구도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변호사가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낙선한 후보가 지역위원장이 돼서 그 지역을 누빌 때 공식적으로 그 오세훈 전 의원이 폐지한 지구당제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지역에 개인 사무실을 열면 끝이에요. 예. 그럼 지역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교류가 아주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직업은 어떻게 되냐? 못 엽니다. 직업적 이런 편차가 현실적인 크다.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님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사실은 이제 정치에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하셨고 또 보좌관 역할도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경로를 겪으셔서 이제 좋은 정치인으로 이제 사실 하셨는데 학생 때부터 하셨어요? 예. 근데 금방 또 나오셨잖아요. 예. 뭐 쭉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청년 정치인이 안 길러지는 예. 것에 책임을 묻자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당들이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제법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지금 네. 진입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다 뭐 기초면 광역을 올리고 광역은 국회의원도 만들고 하는 이 채널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당이 길러주는 경로거든요. 근데 더 큰 죄는 저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지역구 선거제도에 20대 청년을 공천해가지고 당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유권자들이 이 지역구 선거제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스펙이나 뭐 경력이나 이걸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략 공천은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같은데 젊은 총리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명부를 제시하긴 합니다만 정당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정당에 진입시켜도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그런 인센티브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거라서 아까 우리 선거 연령 18세 이하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꾸 학교를 뭐 이렇게 정치화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젊은 정치인이 안 나오는데 외국은 10대 때부터 정치 경험을 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일찌감치 나온다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러고
그 이유 배반적이잖아.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믿고 열어주고 제도를 저는 좀 바꿔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장했던 게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20, 30대 정치인을 한 20, 30명만 각 당이 공천하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지역구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고민하면 젊은 청년들 힘들어서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제들어서는. 현재 구조에서 전 제도를 바꿔주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비례제의 문제가 일단 되게 크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또 보면 이제 영국의 의회 정치를 보면은 소선거구제인데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일찍 발탁돼가지고 또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노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이 결과물이 지역구에도 먹히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정당이 굉장히 지금 뭐 힘을 발휘하고 정당 제도가 발전한 것 같지만 예. 굉장히 사실은 후진적이에요. 예, 정치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과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나 그 안에 어떤 그 훈련, 교육기관이나 정치 문화는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육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그 흔히 청년 정치인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늘 프랑스의 그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도 아주 20대에 그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을 했고 굉장히 어떤 계단을 밟아가지고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도 했고요. 또 경제산업부 장관을 30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앙샹 마르주인가요? 그렇죠? 예. 전진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39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20대부터 굉장히 훈련된 전문적인 정치인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그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선거 때마다 한번 그냥 병풍처럼 쭉 세웠다가 그 써먹는 또 인재 영입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선거 끝나면은 전혀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그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연결고리가 그냥 끊어지는 정치 브로커만 만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지금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만 18세까지 선거 연령이 낮아졌다면은 그런 어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위한 그런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굉장히 정치 중립적으로 교육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역할놀이도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실에서도 교수들은 또 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학생들은 엄청나게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그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저는 정치라고 봐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성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여태까지 이제 또 반성할 일이 너무나 많죠. 예. 이런 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청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본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뭐 한두 마디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의 업법 체계, 존대 업법 체계라고 하는 게 가지는 사실 위계성도 굉장히 크고 사실 우리 지난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모당 의원께서 다른 모당의 의원한테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표현을 직접 써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상황들까지 문화적인 문제들까지 어떻게들 느끼시는지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성함 말씀 주시죠. 네, 허찬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황이라는 게 예. 이런 이제 뭐 이런 이른바 꼰대 문화라든가 뭔가 위계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세요? 정치에 예, 대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거부감 또는 어려움. 정치에 참여하는 거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감을 느끼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연관은 잘 못 느낄 것 같고요. 예. 아까 여러 토론하시는 분들, 의원님들, 평론가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최근에 들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뉴미디어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이름 모르는 누군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정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의 놀이처럼 인정하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힙한 이런 문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세력이랄까요? 하나의 어떤 흐름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비미디어 공간 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뒤에 성함 말씀해 주시죠. 정현환이고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예. 정당에서 뭐 이렇게 정치 학교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그때 봤는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넘더라고요. 예, 근데 등록하는데? 네. 어허. 그러면 일정 고려해서 하더라도 100만 원은 등록 비용을 예. 과연 청년들이 과연 이렇게 쉽게 낼 수 있을까? 난 집에서 적절하게 후원할 수 있을까? 그럼 또 다른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쉽지 않고 아까 이제 저희가 지금 주로 나눴던 얘기가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선거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프랑스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정당 활동을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나라에서도 정말 제대로 당 활동할 수 있겠고 출마할 수 있게 또 얘기하신 것처럼 하드 트레이닝 하려고 그러면 정말 험지로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연령이 좀 더 낮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좀 현재 봤을 때 좀 이상한 거는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할 거 없이 그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정작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청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뭘 하고 계신지 잘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들 문제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비용 선거 때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리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선거 때만 이렇게 좀 이렇게 조명받아서 뭔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과연 청년들한테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예. 좀 많이 좀 이상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현환 씨께서 얘기해 주신 등록비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에 꽂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경험한 제가 직접 과정을 본 청년 정치학교 이제 바른정당 청년 정치학교 자유한국당 정치 캠퍼스 Q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보다는 등록금이 훨씬 낮아요. 아마 다른 정당 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더로 시작하는 정당인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어떻게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하는지 그 사이에 또 무슨 그걸 얘기예요? 활용하시는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가면 그 낡은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시고 맞습니다. 100만 원 예. 받는 것도 좀 낡은 정치. 일반인들이 네, 비서관 보좌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랑 그다음에 국회 청년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비용이 100만 원 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일반 당원들, 대학생위원회 이런 당원들은 그냥 해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교육을 그냥 주는 건 아마 기부행위로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비해 줄 부분이 좀 있죠. 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연령을 낮춰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이 아카데미나 교육을 받아가는데 돈의 문제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정당에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돌리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이 양쪽에서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리고 가는 거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정치 캠퍼스 Q 지금 3기까지 이제 얼마 전에 끝이 났어요. 예. 제가 심사위원으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뭐 당원 비당원 가리지 않고 등록금이 말씀하신 것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고요.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등록금의 문제도 사실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정치학교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또는 5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말씀하셨던 기탁금이라는 돈이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그런 금액을 내걸었다. 상징적으로 저는 문제가 분명히 제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그럼 그 정치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가 되느냐. 정말 본인의 귀한 시간 쪼내서 학교 수업 피해가면서 직장에서 칼퇴 눈치 보고 와서 저녁마다 정치학교 수업 들었던 분들에게 졸업 이후에 계속 정치권과 연결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제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그 부분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만약 졸업하고 나서 뭐 보좌진이든 당뇨든 또는 당내 청년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연결 고리가 확실하다면 돈을 조금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또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언론에 보도자료 하나 우리 이렇게 청년 정치학회 하고 있어요. 이거 정도에 아직은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참여자로서도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그
비용의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다행히 뭐 저희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저기 20대 후보에게는 심사료 전액 면제, 경선 비용 전액 면제, 뭐 30대는 반액 지원, 반액 면제 이러는데 좋습니다. 그런 그 비용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덜어줘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을 리크루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김형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회에서 의원 보좌진했던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후보로 내세우면 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훈련이 돼 있거든요. 예. 또 여당을 거치고 또 야당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훈련도 돼 있고 그다음에 당의 그 사무처 직원들도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정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치는 굉장히 정말 종합적이면서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다라는 걸 제가 예. 3선 국회의원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법안 발의하는 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 여야 또 협상하는 거, 예산 심의하는 거 다 어느 거 하나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고도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당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치 학교, 청년 아카데미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국회 보좌진, 국회 사무처 그런 직원했던 유능한 젊은이들을 많이 현장 정치인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리크루팅과 훈련 과정의 중요성은 아마 뭐 다들 이제 느끼시고 동의하실 텐데 제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정치를 하고 싶다. 근데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정 정당에서 인턴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보좌관 뭐 이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솔직한 이제 제 교육자로서의 이제 평가는 왜냐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냥 이른바 이제 뭔가 이렇게 도구로 쓰이는 느낌 같은 거 그리고 쓰고 버려지는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외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드는 그런 구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정석기 평론가님? 근데 사실 이제 도구라기보다는 버티는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버티기 작업이거든요. 물론 민심을 다시 수렴하고 다시 4년 뒤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되겠지만 결국 그 4년간 버티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버틸 것인가. 예. 근데 사실 한번 정당에 몸담으면 다시 회사로 복귀한다든지 또는 뭐 복직을 한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개인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당이 보조하고 교육을 해줄 것인가 또는 이 시간을 난 이렇게 버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 민주당 정치학교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사다리를 놓아주는 커리큘럼도 있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보좌진 학교라고 해서 실제로 그 보좌진 학교를 수료를 하면 보좌진 채용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이런 사다리를 놔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전 이것도 역시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커리큘럼의 문제도 많다. 사실 진짜로 배워서 여기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배웠으면 수료증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글쓰기 특강 1회 연설 특강 1회. 아니 세상에 글쓰기 특강 한 번 듣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실은 다 그냥 배치해 놓은 거예요. 예. 연설 특강 한 시간 듣고 연설 잘할 수 있는 그럼 누가 연설 못 합니까? 이 다 일회성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수료생 몇 명 배출했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좀 안 된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 지금 사실은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국고 보조금 한 1% 정도는 반드시 교육 연수에 써라. 그리고 이 사다리를 어떻게 정당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여기 듣는 보람도 있고 들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한마디만요. 각 정당에서 이 청년 정치인들이 목 크고 육성 안 되는 거는 공천권의 문제랑도 또 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공천을 당 지도부가 하기 때문에 뭐 지역으로 보내든 비례대표로 보내든 지금의 많은 청년위원회나 이 청년위원장들이 지도부한테 딸랑딸랑 잘하는 게 공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공모하면서 토론을 붙였어요. 그 결과 당원 투표로 30대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송파, 강남 같은 요지에서 활동하고 이번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런 식의 신기술을 접목해서 토론이나 또는 청년 당원들, 또 전 당원이나 국민들이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정당에서 소모되고 당대표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옛날에 86이 그랬던 것처럼 지도부 들이받으면서 그런데 그 들이받는 메시지가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 유튜브 토론에서 이겨서 현역 국회의원 제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비례대표 1번, 2번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천 룰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천 룰이 또 정해진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서 공천권의 형태는 꽤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변이? 다르죠. 예. 공천이라는 게 이제 나가면 당선될 건지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량화된 수단이라는 게 여론조사, 뭐 스펙, 뭐 이런 거 말고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스펙 공천, 요즘은 또 이게 스토리 공천 예. 이런 게 많이 유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후진적인 거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정당, 제도가 그런 것 속에서 정당이 쉬운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예. 거라 뭐 저 같은 기성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좀 전에 아까 했던 말 중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정치는 국민이 쓰고 버리는 게 숙명이에요. 정치를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관점에서 봐서 저 사람 4년 쓰다 버려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이 5선하고 6선 해야 됩니까? 네. 잘하는 사람은 커가야 되는 거지만 정치인 내가 왜 정당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냐? 그건 어느 정치, 어느 나라 정치 다 숙명이에요. 어느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성 정치인이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40대 기준을 내걸었잖아요. 71년도인가 재계에 걸었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렇죠. 이미 그분들이 40대 기준을 내걸어서 그 낡은 질서를 깨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를 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 제도는 제대로 바꾸되 사실은 젊은 정치인들 지금 20,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40대 되는 정치인들 또는 50대는 과감하게 뭔가를 도전하고 풀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젊은 사람들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인터뷰하면서 얘기해봤는데 40대 총리 한번 해보자. 옛날에 김종필도 40대 총리 했다. 30대 장관 한번 만들어보자. 왜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생각들을 좀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반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도하는 기자분들도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애들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이 문화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허물어 주는 건 사실은 우리 김영우 의원 같은 분이 사실 그런 도전을 좀 했었는데 예. 더 좀 이게 누적이 되면 국악이 깨지겠죠. 예. 깨지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네, 동의하고요.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정치인 이제 교육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냉정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정치권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당 지도부에 잘 보이고 또 공천받기 유리한 그 위치를 선점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저도 그것을 굉장히 당내에서 비판해온 사람이에요. 당 지도부는 공천권에서 손 떼라.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국회의원 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저도 처음부터 국회의원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은 단계를 밟아가고 밑에서부터 그 정치를 배워가는 또 그 사람이 또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광역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영입 형태로 막 하니까 지금 좀 다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40대 기수론 나왔을 때도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그 YS도 이미 26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40대 기수론 이야기했을 때 원내 총무 그다음에 당시에 5선 의원 4선인가 5선이었을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훈련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냥 나이만 믿고 내가 40대니까 40대 기수론 깃발 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훈련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은 사실은 누가 누구를 키우는 문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 본인이 치고 나가야 되고 본인이 양심을 가지고 당론하고도 싸우고 당 지도부하고도 싸우고 당장은 그게 굉장히 불리한 길이지만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우선하여 사익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거. 그게 이제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그 의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가 나이가 그만큼 젊으면 거기에 맞는 경쟁력과 패기와 어떤 옳은 미래 비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하는
그런 또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 그리고 청년 정치인 스스로를 또 키워가는 어떤 되게 돌파력 이런 것들이 또 결합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제가 경험해본 해외 정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그 유력 정치인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사실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을 행정 경험을 시키거나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런 문화의 어떤 변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일라디오가 준비한 4.15 총선 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가 투자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6명의 청년 패널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청년 패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각 당이 내고 있는 공약들, 청년 관련 공약들이 어떤지를 일단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나 의견 같은 걸 듣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오창석 평론가님께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미래당 여기서 미래당은 미래자가 들어간 당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미래당은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약간 범진보 계열이라고 속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의 당들의 어떤 공약들이 어떤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맞물려 있고 청년 기업가 지원이라는 의도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정의당 1호 같은 경우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얘기했었던 사회 상속 제도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호 공약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중에 월세로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청년 가구에 3년간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미래당, 청년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미래당입니다. 채용비리 특별법, 그리고 100년 임대주택, 학자금 등 청년 부채 해결 등 청년층을 완벽하게 타겟팅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래당 같은 경우 확실히 상당히 타겟화된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은 주로 이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안, 자산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인 것 같고, 민주당은 기업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이런 쪽에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장해찬 평론가님께는 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제 전진당까지 이제 포함해서 어떤 공약들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아직 구체적 청년 공약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 총선 기획단 산하의 청년 희망 드림팀 같은 경우를 구성을 했고요. 1호 공약에 뭐 탈원전 정책도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정책 이것이 결국 노동시장을 바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정책이고 2호 부동산 정책에서도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청년 장병들 또 군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군복무 가산점 또 군복무 보상금 법안 또 임대주택 신청할 때 군복무 경력이 가점이 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이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이현주 대표가 이끄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 같은 경우는요.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자는 이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언뜻 보면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방향이 다른 청년 정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보수당은 20대 남성에게 상당히 타겟이 잘 된 이제 그런 정책인 것 같고 전진당 같은 경우가 정의당과 약간 유사한 그런 측면들이 좀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6당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설 연휴 전에 시작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올지는 이제 또 모릅니다. 우리 토론 보시고 아마 또 새로운 얘기들도 발표해 주실지 모르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식의 내용들을 듣고 우리 청년 패널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 또는 의견 이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신진이라고 합니다. 신진. 예. 네. 뭐 일단 정의당 공약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랑 뭐 월세 지원 이렇게 되는데 뭐 일단 듣기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지. 바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예. 네. 이거는 뭐 일단 듣고 가죠. 예. 어떤 분이 오창석 평론가님께서 근데 실제 그 대선 후보 당시에는 심상정 대선 후보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비용이 56조고 이걸 이제 만 20살이 되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3천만 원이면 거의 20조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정도면 국가 R&D 예산과 맞먹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맞아요. 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장 듣기는 좋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3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어떤 뭐 월세라든지 전세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대학금 등록금을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세계일주 떠나서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저치를 지원해주는 복지 또는 기초 자산을 형성해주는 것과 무관하게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청년들 사이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청년을 위해서 이제 나온 정책인데 확실히 좀 이제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정작 느끼는 건 되게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패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허찬모님, 예. 네. 그 정의당 아까 청년기초자산제도랑 그 월세 지원에 대해서 네. 좀 비판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좋게 봤던 부분이 심상정 대표가 이걸 올리면서 이걸 SNS에 올린 걸 봤었는데 아까 R&D 국가 R&D 자산과 맞먹는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도 봤는데 심상정 대표가 이 글을 올리면서 했던 말이 국가 R&D 재원 못지않게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 금액이 뭐 많고 적음에 대한 의견 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자립할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네.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메꿔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그 방향성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김영우 의원님. 뭐 심상정 현 대표죠. 또 되셨죠. 예. 대표님의 그런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동정이나 또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왜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또 아들, 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이익, 이해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또 나라 재정에 대해서 먼 국가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그 공적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 감각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물론 우리는 정책의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고 또 각 정당마다 그 우선순위는 그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만드는 쪽에 물론 일자리도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아마 우리는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철폐라든지 기업에 대한 말이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복지 철학은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20만 원, 30만 원을 나눠주는 것도 글쎄요. 그게 정책일까요? 그냥 있는 돈을 나눠주는 건데 그거보다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은 저는 더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문 돌리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돈이 없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도와줘야 되죠. 저는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봐요. 예. 그냥 근데 아무것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다달이 30만 원을 준다. 저는 그것은 옳은 그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예.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그 선별적 복지가 좀 더 맞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진단이 나오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우리라고 합니다. 남우리 씨. 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당의 공약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이름이나 허울 같은 건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청년들은 지금 취업이나 그리고 주거, 결혼 후에 육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태까지 나온 공약들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두 당에 계신 의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들은 거로는 뭐 이게 불만족이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지금 이렇게 공약들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약보다는 그 테두리에 있는 공약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취업이나 주거, 육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마련을 지금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라면 어떤 공약 만들고 싶으세요? 저라면은 일단 저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많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취업도 문제지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 같은 것도 금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예.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 좀 이런 인턴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제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경험도 쌓고 관련된 경험에 대한 스펙도 쌓이니까 취업하는데 좀 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제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김영우 의원님은 방금 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아마 우리 나무리 학생? 학생 아니고 졸업했습니다. 이제 취준생이네요. 예. 그 일자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정치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영역에 공무원 일자리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정부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그 청년들 취준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게 아마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규제, 창업과 관련된 규제, 이런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인턴의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의 인턴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으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치의 영역도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정치가 모든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육아 문제, 주거 문제를 한 칼에 한 큐에 해결한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런 정당 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것만큼은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뭐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육아 문제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떠들면 저는 그런 정당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속한 정당도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정치는 좀 더 솔직해지는 게 맞고, 저는 규제 혁파가 중요하고, 일자리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저는 그 노동 특권층, 귀족 노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의 고용 세습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뭐 한국노총의 숫자를 훨씬 능가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거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목소리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규제를 좀 더 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렇죠. 지금의 노동 정책은 거의 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을 위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일자리에 진입이 안 됩니다. 지금 고용 시장에 진입이 안 돼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과거에는 갑과 을이 싸웠지만은 지금 을과 을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제 경직성 문제를 이제 짚어주시는 예, 건데. 그 패밀리마트의 주인이 그 알바생을 지금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음식점 주인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잘라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을과 을이 싸우고 을과 병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죠. 예,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연해지고 나면 채용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아마 또 있으실 것도 같아요. 예, 이철 의원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정치권이 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아프게 봤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왜 못 만드느냐 이런 지적은 100번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인데, 어떤 정책 하나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좀 해보면 여기는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저기는 저기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은 둥글둥글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가 청년 정책 각 당에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도 뭔가 제가 속해있을 때 그 원내에다가 원내대표 밑에다가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부처 공무원들하고 다 해봤는데,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가지수만 따지면요 100개가 넘어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이게 다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그것도 그 정책을 통해서 나름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효과를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걸 하나 도입하려고 그러면 현재 법제 내에서 또는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풀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느끼겠습니다만, 국회로 와서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질 때는 각 당이 이 토론을 통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다 보면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타협이 돼서 해법이 나오는데 지금은 각자 주장만 하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예. 청년들이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왜 창의적 해법이 안 나오느냐는 정치권 또는 정치인 전체의 실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정치로서는 그런 해법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예. 게 현실이다. 예. 그래서 결국 책임을 되돌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정치 참여, 정치 관심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내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가야 그 정치가 본인의 삶을 바꾸는 어떤 해법을 손에 잡히는 해법을 들고 나올 거다. 예. 이런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기 죄송하네요. 저 당이 냈기 때문에 안 받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그러니까 반대 정당끼리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채택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A당 이런 해법을 내놓으면 B당은 또 다른 해법을 내놔요. 예.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럼 그걸 이제 토론하면 되거든요. 예. 협의하고 수기하면 뭔가 절충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공약은 이제 1월 23일 그런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청년 정책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논의가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결국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이 저는 정치 혐오 내지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먼저 네 분께 들어보고 우리 그 청년 패널께도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철희 의원께는 또 김영우 의원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두 분 되게 유능한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의원인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들어가야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2008년도 이제 초선 처음 시작하던 날, 저쪽 그 광진구 쪽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등원을 했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처음 태워본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젊게 보이는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해달라.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국회만 가면 쌈박질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국회에 저를 내려주셨어요. 요즘에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삼선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 일반 특히 국민 중에서도 서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했느냐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당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휩쓸려 보기도 하고 한때는 또 패거리 정치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결국 좀 불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만은 21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헌법 46조에 따라서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파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당을 막론하고라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초질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방위원장 할 때도 제가 여당이었다가 물론 이제 바른정당으로 야당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뭐 당론을 어기고 제가 국정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여당이었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른정당으로 갔지만 어쨌거나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때 대한민국도 좋아지고 그 정치인도 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네요. 예, 이철희 의원. 저는 며칠 전에 동네 디산에 가서 산책 겸 이렇게 운동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어폰 꽂고 저는 이제 얼굴이 좀 팔린 사람이라 가급적이면 얼굴을 안 들고 이렇게 피해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장갑을 벗으시더라고요. 그건 악수하자는 뜻인 것 같아서 뭐 인사를 악수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게 왜 진흙탕에 들어가서 예. 수고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뭐 제가 무슨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 정치가 진흙탕으로 딱 규정돼 있는 거 그렇게 규정되도록 한 것도 제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 불출마 선언한 게 결국 정치 혐오를 조장한 걸로 기여한 거 아닌가 싶은 반성이 좀 생겼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이제 이 싸우는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싸우는 정치는 안 싸우는 정치가 답이 아니고요. 일하는 정치가 답이거든요. 싸워가면서 이룰 건 이뤄내고 또 정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뭐 계속 싸우라. 그런데 전체를 다 묶어서 그냥 싸움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21대 때는 좀 일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인데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법안이 너무 많아요. 의원들이 법안을 너무 많이 냅니다. 경쟁적으로 내죠. 10,000건, 20,000건 되는 건데요. 미국 의회에 가보면 1,000건 안팎입니다. 그리고 통과되는 법안의 수가요. 100건에서 130건 안건입니다. 그만큼 법안이 정제된 법안이 나오고 충분히 토론해서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10,000건이면은요 국회의원 한 명당 한 달에 몇 건씩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토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법안 많이 내면 열심히 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법안 내야 되고 그 법안을 가지고 상대 정당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토론하는 정치인을 좋아해야지 양쪽으로 승부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평가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치가 좀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의원의법이 느는 건 좋은데 의원의법은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로 아니 그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상 주는데 점수화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장해천 평론가님은 또 당사자 이슈도 하시니까 어떤 국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21대 국회 과제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우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 불출마 선언했을 때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지난 1, 2년 동안 여러 시사 프로에서 방송을 참 많이 했는데 정치인들 욕은 했지 이 두 분 아쉬워하면서 내가 칭찬한 적이 있었나? 잘 없더라고요. 반성이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진흙탕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근데 진흙에는 분명히 진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주들을 다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권 입문을 고 정두원 의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던가 뒤늦게 재조명이 됐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 언론이 또 저 같은 방송하는 사람이나 또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정치는 진흙이야 고개 돌리면 21대 국회가 단언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겁니다. 좋은 분들, 진흙 속에 있는 진주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조명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21대 국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21대 국회가 자연스럽게 20대 국회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하고 싶습니다. 뭐 쉬운 비평이죠. 사실은 흠을 잡는 거라고 하는 게 그 결과가 말씀대로 이제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오창석 평론가. 저도 그 이철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보태서 한 마디 꼭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 시작할 때 이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1호 법안 내려고 하루 밤샌 의원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실인가 앞에 보좌진 세워놓고 밤새고 그랬어요. 맛집 앞에 텐트 치는 거네요. 21대 국회에도 분명히 그런 의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 방송 듣든 안 듣든 들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용기 내셔서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 의원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좀 사라져야만 양질의 법안이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IMF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올해는 실업률이 더 올라갔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노구의 정치인이 눈물을 울먹거리면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왜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없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IMF 때 지금 이제 사라진 기업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한빛은행, 좋은은행, 은행 많았습니다. 근데 단일화시켰죠. 단순화시켰죠. 부실 기업들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 그때부터 갑자기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몰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풀어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인턴을 많이 늘렸을 때 공공 영역에서 인턴을 늘리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기업에서 인턴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기업에서 인턴이 늘어난다고 해서 드라마 미생처럼 모든 인턴이 정직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만 많이 늘어났을 때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현직의 의원들 또는 현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되실 사람들이 많이 듣고 반영을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최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미래당 같은 경우 사실 뭐 지난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도 내고 2016년부터 저는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채용비리특별법이고 또 사실은 결국은 법안에 채용비리특별법이라고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성법의 일부를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개정안인데 그 처벌을 강화했을 때 과연 그런 채용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채용비리에 가담했었던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을 투표로서 심판해야만 자연적으로 저는 걸러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 사실 지금 주제와 같이 투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라고 말하는 게 제일 싫어요. 늘 내 인생에서 최선을 뽑아야 됩니다. 착악이라고 악이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그 투표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뽑아놓고도 저 인간도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뽑을 때는 최선을 뽑는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물을 뽑아낼 수 있을까 4년 내내 고민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 그게 결국 주인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는 투자다. 그러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네. 이제 분명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청년 패널들 중에 누가 또 말씀해 주실까요? 황서연. 저는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민생을 위해서 나온 법안들이 정쟁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이 결국 중심이 돼서 그 논의가 이번처럼 이제 지연되는 일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회는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대 이제 정당의 헐뜯을 점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번보다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투표는 투자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구 활동 보고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의원님들께서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SNS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의원님들 관련된 보도 자료나 인터뷰 자료 아카이빙하는 용도로 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역구 활동 보고를 많이 해서 그 지역 그 투표를 행사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그 자기가 행사한 한 표에 대한 그런 효능감을 느끼고 또 투표가 진정으로 이제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는 인식이 더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투표는 투자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 말씀은 투표는 채점이다. 채점이다. 예. 저도 비슷한 말로 아마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투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평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솔직한 국회의원들이 이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KBS 일라디오가 준비한 4.15 총선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투표가 투자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님,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청년 패널 6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의견 남겨주신 시민농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드는 KBS 열린 토론 방송 놓치신 분들 나중에 팟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